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선조실록 제13부 기초곡사 서인의 대반격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589년 3월 영모의 주범인 정예립이 자결을 함으로써 영모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었죠. 정예립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평소부터 좀 과격한 언행으로 여러 번 구설수에 올라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전시회도 했던 이야기인데 정예립은 이런 말도 뭐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천하는 공물인데 정해진 임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역사적 전례를 놓고 보면은 요와 순이 서로 선양을 했고 순도 우한테 선양을 했다. 그러니 정해진 임금이 있다는 게 원래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는데 요즘 시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깨어있는 선진적인 공화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당연히 왕조국가 시대에서는 대놓고 이런 말 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정예립의 형 정여복의 경우 평소 동생의 이런 과격한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정예립의 사위 또한 장인에 대해서 굉장히 세간의 소문이 좋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좀 이제 근심을 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정예립의 평소 이런 좀 톡톡 튀는 행동들을 걱정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정예립은 계령산 일대가 후대 정씨들이 도읍으로 정할 만한 터다라는 그런 도참설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령산 일대 여기에 관련된 이런 도참설은 후대의 수많은 정씨들을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도참설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황해도에 있었던 승려 의연을 비롯해가지고 황해도 지역의 불교 세력하고 연대를 하는 등 뭐 이것도 아주 허무맹랑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건덕지가 있긴 있었던 건데 하여튼 그냥 떡밥은 정말 여기저기 많이 뿌려놓고 다니긴 했어요. 자, 그런데 정예립이 이렇게 떡밥만 잔뜩 뿌려놓고 자결을 함에 따라서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죠? 영모의 진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문초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예립하고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왔던 승려와 무사들이 그야말로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로 잡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이 주변 사람들도 명확한 혐의가 있어서 잡혀온 건 아니었죠. 다만 이제 정예립이 역모를 일으켰다라는 고발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정예립이 자결을 했으니까 뭔가 본인도 찔리는 게 있어서 자결을 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이제 정황적 증거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적 증거를 가지고서 입증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무슨 CCTV가 있나, 그죠? 지문 감식이 있나, DNA 검사가 있나, 거짓말 탐지기가 있나, 수사 기법도 모르긴 해도 지금보다 발달을 좀 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대의 과학적인 수사 기법은 메타적이죠. 그래서 문초는 굉장히 가혹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뭐 이제 맷집 약한 사람들이 이제 나불나불 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자백을 한 게 아니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서 허위 자백을 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모자의 이름이 끊임없이 재생산됐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아무나 자꾸 찍어넘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또 잡혀오죠. 잡혀와가지고 또 이렇게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당하다 보면은 또 아무 이름이나 말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또 그 사람 또 끌려와요. 그러니 이게 사건이 정말 끝도 없이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초기 정예립 모반 사건의 추국 책임자는 우의정, 정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신은 본래 정예립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 사건은 서인 측에서 정예립을 무고하기 위해서 일으킨 그런 이제 조작 사건이다라는 믿음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정원신의 생각 이것도 완벽하게 뭐 이제 허무맹랑한 건 아니고 나름 좀 이것도 살짝 좀 이제 그럴싸한 근거가 있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금 이런 말 할 분위기는 아니죠. 선조가 완전 뚜껑이 열려서 노발대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서 정예립 편을 든다. 심지어 그런 말도 합니다. 내가 이 정예립을 모함한 서인 측 범인들을 찾아내서 당장 모가지를 날리겠다. 그런 발언까지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정혜립 영모 사건의 추국을 담당한 추국관이 해야 될 언행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자, 그래서 정원신의 행동은 굉장한 악수가 되었고 결국 보다 못한 생원 양천애가 상소를 올려서 정원신이 공공연하게 정혜립을 싸고 들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폭로를 벌이게 되었던 거죠. 이 상소를 받아본 선조 당연히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즉각 정원신을 파직하고 파옥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빈자리가 생겼죠. 그죠? 우의정 자리가 비게 됐는데 이 우의정 자리에 누구를 임명을 하냐면은 드디어 그분이 돌아오시게 되는 거죠. 왕의 귀한, 왕이 아니죠. 왕의 남자의 귀한 정철이 우의정에 올라오게 되고 성원을 이족 참판에 제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배를 보냈던 조원을 다시 방면을 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전국이 대반전이 이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각당에 있던 서인들이 대거 정계에 복귀를 하게 됐던 거죠. 자, 이것은 앞으로 당연하게도 영모 사건의 추국을 서인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서인들이 동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원한과 앙금을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서인의 대반격이 화려하게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국에 대한 주도권을 잡게 된 서인들. 첫 번째 타깃은 일단 하옥된 정원신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정원신은 선정관 이응표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이때 이응표가 이제 정혜립의 가택을 수색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중 하나였죠. 자, 그래서 이응표는 자신하고 친분이 있는 정원신을 좀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정혜립의 가택 수색을 하던 중에 발견된 정원신의 편지들을 모두 소각을 시키게 돼요. 자, 그러자 정원신은 이응표의 말만 믿고서 선조에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은 역적 정혜립과 서신을 통한 적조차 없다. 제가 정혜립을 갖다가 뭐 친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사건이 앞뒤가 안 맞길래 그냥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그런 말을 했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자신의 결백을 입증을 하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이때 무관 출신인 이응표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당시 문관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좀 그냥 정자로 쓰는 게 아니라 멋부려서 쓰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약간 좀 이제 애칭이나 뭐 이제 별칭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만 정원신이 정혜립에게 쓴 편지를 무려 19장이나 놓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 말고 뭐 이제 없앤 것들도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뭐 이제 수십 장을 갖다 서로 소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정관 이응표는 정원신과 친후한 사람이었다. 명을 받고 역적의 집에 가서 문서를 수색하여 왔는데 그는 무인으로서 서식을 몰랐다. 돌아와 정원신을 보고 말하기를 서찰 내용의 한두 곳에 대감의 이름자가 쓰인 것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하였다. 이 말만 믿고서 이제 정원신이 이제 선조한테 그렇게 당당히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실은 언신의 서찰이 그대로 있어 종로신. 자, 이 종로신은 뭐냐면은 가문의 늙은이 정원신 이걸 줄여서 쓴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멋있게 별칭, 애칭을 만들어가지고 쓴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이응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라고 쓴 서찰이 서축에 가득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알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정원신은 엄청난 위기에 몰리게 되었던 거죠. 당연히 선조는 정원신이 대놓고 거짓을 구하자 매우 격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장님으로 아냐? 너 지금 내가 봉사인 줄 알아? 이거 써있는 거 다 네 거 아니고 뭐야? 자, 그래서 왕을 대놓고 능멸한 죄로 정원신을 처형시키려고 했는데 하지만 정원신이 이제 원체 대신이라는 점 때문에 이것이 가만히 돼가지고 감형이 돼서 유배에 처하게 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기초곡사라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 동인들이 피해를 받고 뭐 야사 기록에 따르면은 1000명도 넘게 희생됐다라고 하는데 정원신이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 의외로 안 죽어요. 자,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은 기초곡사 때 실질적으로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 숫자가 좀 다소 과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차차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원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혜립과 편지를 소통한 것만으로도 영모 혐의가 씌워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평소부터 정혜립하고 친분이 있었거나
편지를 교신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혹시라도 불똥이 자기한테 튀지 않을까 복지부동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서인들은 평소 자신들이 동인들에게 당한 부당한 정식 공세에 대한 보복의 순간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인들을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많이 접했던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기축옥사라는 사건이고, 이 기축옥사를 통해서 서인들이 대반격을 가해 동인들을 밀어붙여가지고 정권을 뭐 거의 탈환할 뻔했었죠. 막판에 이제 정철이 삽질을 하는 바람에 이게 도로묵이 되긴 했는데,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차차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벌어진 국문 과정에서 정철은 평소 자신하고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보복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철에게 희생되는 사람 중에는 정계청도 있었는데요. 정계청, 사실 참 여러모로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이 정계청은 집안이 좀 굉장히 가난해서 집을 나와서 이제 떠돌던 것을 박순이 거둬서 가르쳤다라고 하죠. 참고로 박순은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율곡 이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이었죠. 또 정계청은 박순의 천거로 나중에 이제 벼슬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 정계청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박순이 힘을 잃자 곧바로 줄을 바꿔 잡아서 이발, 정일입 등 동인 측 인사들하고 어울려 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뭐 현감 자리에도 올라가고 그랬었죠. 사실 정계청이 그렇게까지 고위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은 또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정철은 정계청을 어떤 유행의 사람으로 판단을 했냐면은 저거 완전 철새 아니냐, 정일입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정계청을 비루한 인간으로 여기면서 국문 과정에서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계청이 이때 당시 이제 뭐 어쩌다 또 이제 엮여가지고 끌려와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사실 정일입하고 엄청나게 친한 사이는 또 아니었대요. 그냥 가서 뭐 이제 집터를 봐준 정도, 그 정도만 이제 했었는데, 하여튼 뭐 이제 연줄이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끌려와서 이제 고신을 받게 됐던 거죠. 국문을 받게 됐던 건데, 근데 이 정계청의 가택을 수색하던 중에 정계청이 평상시에 쓴 글들이 좀 몇 개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정계청은 정통 주작을 했던 사람이었고, 정계청이 나중에 이제 남긴 책 우등록인데 이게 뒤늦게 늙어서야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쓴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조가 이 우등록을 보고서 내용 괜찮네, 딱히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 같아 하고서 이 우등록을 그냥 뭐 이제 소각시키질 않고 그대로 남겨뒀대요. 근데 원래는 정계청이 딱히 학문적으로 이제 정일이처럼 튀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정계청이 쓴 말 중에서 후한 말기 절개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56국 시대에 청렴을 지키는 것들이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 그런 좀 살짝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살짝 비틀어가지고 감히 절의를 비판해? 이건 선비가 행동이 아니지 않냐, 결국 절의를 비판했다는 것은 역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엮어가지고 이때 정계청이 또 아장이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엮었던 것 자체도 사실은 정철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고, 결국 뭐 이제 정철은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계청을 정일입과 마찬가지 과인 그런 철새 정치이다, 그런 좀 이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물론 뭐 이제 그거를 진짜로 철새라고 판단할 것이냐는 좀 이제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정계청은 어쨌든 국문 끝에 목숨 자체는 건져가지고 북도로 유배되는 조치에 취하긴 했는데, 국문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큰 부상을 당한 나머지 결국 얼마 가지 못한 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당대 사람들은 사실상 정철이 정계청을 죽였다면서 굉장히 수군거리는 말들이 나왔다고 하죠. 그건 말고도 이제 다소 황당한 사유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때 조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사관에서 부임지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애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애첩을 두고서 자기만 임지로 가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시간에 애첩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때 이제 수행하던 노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유,
저렇게 그냥 임지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울고만 있으니 이거 어느 세월에 임지에 도착을 하겠냐 하면서 좀 이제 한탄하는 말을 했는데, 이거를 또 뭐 이제 누가 듣고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와전돼가지고 이야기가 퍼졌던 것 같습니다. 조대중이 정예립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라는 말로 와전이 돼가지고 다소 이제 황당하게 조대중은 여기에 역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자, 또 다른 황당한 죽음으로는 저사 김빙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거시기한 건데, 김빙은 찬바람을 쐬면은 눈물을 흘리는 체질이었더라고 해요. 제가 좀 그런 체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겨울에 내내 그런 건 아닌데, 좀 유달리 그날 이제 날씨가 춥다거나, 유달리 이제 찬바람이 분다거나,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이제 눈 쪽으로 직사로 날아오면은 제가 좀 약간 살짝 눈물을 흘리는 편이긴 해요. 아마 이때 저도 여기 있었으면 똑같은 꼴을 당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선조는 이미 자결한 정예립의 시신을 거열을 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문무백관들로 하여금 이것을 관전토록 했죠. 자, 근데 이때 때마침 찬바람이 불자 김빙은 눈물을 흘리게 됐고, 이게 체질상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건데, 이거를 본 정철은 그 자리에서 이제 김빙을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정예립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정예립의 시신을 거열하는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냐? 너 이거 좀 수상하다 하면서 과학적 수사 기법을 또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문을 받다가 결국 김빙이 세상을 뜨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은 정철 눈밖에 나서 조금만 뭐 지키는 게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아작이 나게 되니 온 조정이 공포에 떨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결국 뭐 이제 이 기축옥사는 서인의 의도대로, 특히 정철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게 100%다 정철의 의도였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중에 다시 따로 하도록 하고요. 자, 근데 이 기축옥사가 다소 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영모의 몸통, 이 영모의 수계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좀 발생을 해요. 영모의 수계는 당연히 정예립인데, 뜻밖에도 정말 좀 엉뚱한 사람이 여기 영모의 수계로 거명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길산봉이라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길산봉이 누구냐? 저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길산봉이라는 사람이 영모의 수계로 지목이 되면서 진짜 영모의 몸통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옥사가 계속 확대가 돼요. 길산봉을 찾아라 하면서 옥사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과연 이 길산봉의 정체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